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북한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의 아들이 최근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습니다. 장성택은 고사포로 처형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버지가 고사포로 갈려나가는 나라에서 반역자의 아들이 어떻게 그 지옥을 뚫고 탈북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장성택의 아들 장현입니다. 제 아버지 장성택이 처형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특강 농구 코트는 늘 그렇듯 따뜻했고 바깥 겨울 공기는 닿지도 못했습니다. 최첨단 난방 시설이 깔린 실내 코트 위에서 저는 김정은과 1대1로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야, 현이. 거기서 그냥 던지지 말고 파고들라니까. 김정은이 숨을 몰아쉬며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원수님, 제가 일부러 봐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하면 원수님 농구 자존심 다치실까봐.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넌 진짜 내 동생 같은 놈이야.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 어딘가에서 수만 명이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동안 저는 그 사람과 농구를 하고 영화도 보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거다. 어릴 적부터 수십 번도 넘게 들었던 말이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온몸으로. 그날 밤 아버지가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현아. 문을 닫고 들어간 서재에서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늘 당회의 이야기, 외교 문제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그날은 아무 정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 많이 컸구나. 갑자기 제 머리에 손을 올려놓더니 꽉 눌러 쥐었습니다. 거칠면서도 이상하게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원수님이랑 농구했어요. 원수님이 또 그러시더라니까요. 저보고 동생 같다고. 말을 하다 말고 저는 아버지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현아,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항상 내 발로 서라. 누구의 그림자 뒤에만 서 있지 말고.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김정은의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 사람의 오른팔이잖아요. 그게 우리 집안의 운명이라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버지도. 제가 웃으며 넘기자 아버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그냥 제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말았습니다. 그래, 일찍 자라. 이게 아버지가 제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처형 당일 새벽 보위부 요원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어요. 현 동무, 일어나십시오. 특별 교육이 있겠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자들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하 벙커로 내려가자 이미 여러 고위 간부 자제들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 애매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정면 대형 화면 앞에 보위부 요원이 섰습니다. 지금부터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직접 주재하신 반역자 심판을 시청하게 됩니다. 끝까지 눈을 뜨고 보십시오. 화면이 켜졌어요. 군사재판정의 붉은 깃발,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오는 사람. 저는 처음에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비볼 정도로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의거 반역자 장성택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다. 재판관의 목소리가 벙커를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화면 안, 밖 어디서도 저만 앉아 있었어요. 일어서십시오. 현 동무.
보위부 대좌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넓은 야외 사격장에 고사포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 아버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틀릴 수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대좌가 제 머리를 강제로 화면 쪽으로 돌렸어요. 끝까지 보십시오. 이것이 반역자의 운명입니다. 발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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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포탄이 사람 몸을 갈아놓는 소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화면에서 형체가 사라졌어요. 불도저가 등장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아버지였던 것들이 흙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밀려나갔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도 마비도 없었어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불도저가 밀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 기억, 웃음, 제 인생 전체였어요. 벙커를 나오는 길, 보위부 대좌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현 동무, 당신 아버지의 죄는 크고도 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충성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이틀 전 농구 코트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같다던 그 목소리가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동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냥 쓸만한 도구였다는 것을요.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특강 마당에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짐 챙길 시간 없다. 모두 밖으로. 군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한 장만 손에 쥐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제가 나란히 서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트럭으로 끌려가는 길에 군인이 제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신발 벗어. 제가 신고 있던 명품 운동화였어요. 이건 국가 재산이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맨발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신발 한 켤레가 벗겨지는 것으로 제가 누구였는지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짐칸 틈새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대동강변 고층 건물들, 형형색색 네온 사인, 밝게 빛나는 거리. 제가 평생 우리 수도라 자랑하던 그 도시였어요. 현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니? 저는 묻고 싶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끝난 거냐고. 하지만 어머니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럭 틈새로 보이던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것이던 세계가 아무 설명 없이 제 뒤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황태자 장현은 공식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혁명화 구역으로 향하는 트럭은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짐칸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내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트럭이 멈췄을 때 밖에서 궁견 짖는 소리와 고함이 들렸습니다. 전부 내려. 빨리빨리. 문이 열리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함경북도 깊은 산골, 지도에도 없을 것 같은 그곳이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를 강제로 분리시켰어요. 여성은 이쪽, 남성은 저쪽. 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셨습니다. 요원이 우리 사이를 거칠게 밀고 들어왔어요. 빨리 움직여. 어머니와 제 손이 떨어졌습니다. 끌려가시면서도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철문이 쾅 닫혔어요.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성 수용동에 들어서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땀, 배설물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간수가 이죽거리며 소리쳤어요. 야, 이놈들아.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그 유명한 장성택 개새끼 아들이야.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간수가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늑대 떼처럼 저를 에워쌌어요. 네, 애비가 떵떵거릴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아?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로 밟았습니다. 입 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평양에서 저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저를 죽이는 이유였어요. 권력이란 게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웅크린 채 첫날 밤을 지샜어요.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표정 하나 없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신문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위로도 없었어요. 심장마비.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셨습니다. 신문 도중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와야 할 것 같았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제 안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건설 현장에 배치된 것은 그 다음 주였어요. 평양 외곽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콘크리트를 나르고 삽질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작업 반장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당 간부였어요. 연회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봤어요.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장현 동무. 여기선 특별 대우 없어. 다른 놈들이랑 똑같이 일해.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저를 가장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영하 20도 날씨에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나르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어요. 동상이었습니다. 의무실을 요청하자 반장이 비웃었어요. 반역자 자식한테 의무실은 사치야. 손 녹이고 싶으면 더 빨리 움직여. 저는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을 옷 안에 쑤셔 넣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평양 특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게 갖춰지던 그 시절이 다른 생애처럼 아득했어요. 배급이 부족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들이 현장 한쪽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양 연회 테이블 위에 쌓이던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산해진미, 외국산 과일, 수입 양주.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손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깊은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작업 속도가 느리다며 현장 감독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서였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뺨을 강타했어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주먹에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구경꾼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생전 연회에서 장성택 비서 동지 만세를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 아무 표정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권력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붙어 있다는 것을 저는 피를 흘리며 배웠습니다. 밤마다 막사에서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새벽 옆자리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관리원이 와서 시신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나 갔네. 치워. 그게 전부였어요. 이곳에서 사람의 죽음은 그 정도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막사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체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수령을 위한 도구로 볼 뿐이라고. 도구가 다르면 그냥 버린다고. 다음 날 현장에서 저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장 한쪽 구석에서 아이 하나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어요. 10살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배가 고파 울지도 못하는 눈이었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그저 얼어붙은 배추, 꼬투리를 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평양에서 저는 저 아이 같은 존재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저기 있는 것인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체제가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 흙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이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 새벽에 조용히 사라지는 막사 노인처럼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두려움이 목을 조였어요. 북한 권력 2인자였던 아버지조차 피하지 못했는데 힘없는 반역자 아들인 제가 어떻게. 절망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눈을 감으니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아이의 텅 빈 눈동자가요. 여기서 이대로 죽는다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원하는 대로 개죽음 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안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저는 동상 걸린 손을 꽉 쥐고 흙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났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국경에서 총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옥에서는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길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희미한 가능성 하나를 붙잡고 저는 그날 밤을 버텼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날도 저녁 배급 줄에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콘크리트를 나르고 삽질한 몸으로 차가운 바람 속에 그냥 서 있는 것이었어요. 제 앞에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10살도 되어 보이지 않는 아이였어요. 며칠 전 쓰레기통을 뒤지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얇은 누더기 옷 하나 걸치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픽 쓰러졌어요. 배급 담당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이 인원에 맞게 못 나와. 애는 내일 먹어. 동무, 나 어제도 못 먹었는데. 시끄럽다. 줄 빠져. 아이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목 배급 받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냈어요. 길 막지 마라. 좀. 저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곳에선 남을 돕는다는 건 곧 같이 죽자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양은 그릇에 퍼지는 옥수수밥을 받았어요. 오늘 몫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 한 끼가 없으면 오늘 밤 제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릇을 들고 아이 옆에 쭈그려 앉았어요. 야, 일어나 봐.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절 올려다봤어요. 먹을 수 있겠니? 대답 대신 아이 목젖이 꿀꺽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 숟갈을 떠서 아이 입에 밀어 넣었어요. 몇 숟갈 더 먹이자 아이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었거든요. 아이 손이 제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뼈뿐인 작은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뒤에서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그런 짓 하면 찍혀. 저 아이 때문에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저를 신문실로 불러 세웠어요. 반영명적 온정주의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저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누가 봤다는 겁니까? 목격자 진술이 이미 나왔습니다. 장현 동무, 당신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군요. 요원이 서류를 책상에 툭 던졌습니다. 당의 엄정한 배급 제도를 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식량을 임의로 처분한 중대한 반당행위입니다. 저는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반역자의 아들은 아이 하나 죽는 걸 보고도 흔들리면 안 되네. 조국을 위해선 필요하다면 수십만 명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그 말에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고사포로 갈아버린 체제가 조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신문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배급 줄에서 저를 말리던 그 동료였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곧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신고했다는 걸 그 순간 확신했어요. 며칠 전까지 같은 막사에서 체온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믿음도 사치였어요. 며칠 뒤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장 동료 한 명이 몰래 귀띔해줬어요. 장현 동무, 조심해. 보위부 내부 문건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 장성택 잔당, 재교육 효과 없음. 상급 처리 검토 중이라고. 상급 처리.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급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조용한 처리든 공개 처형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막사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끝나는 건가? 그 생각에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사라져주는 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막사 밖으로 나갔어요. 북쪽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가 남겨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어요. 아버지는 치밀한 분이셨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계셨지만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현장에서 가끔 마주쳤던 얼굴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것. 이 지옥에서 살아나갈 희미한 가능성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평양 특각에서 처형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울렸어요. 항상 내 발로 서라. 그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아들이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무언가를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입안에 넣고 씹어 삼켰어요. 차갑고 쓴 종이 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잡히면 아버지보다 더 참혹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급 처리 대상이 된 저에게 가만히 있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이 땅에 남아있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 움직이는 쪽을 택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사로 돌아와 흙바닥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선명한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그 노인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현장 정리를 하는 척하며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노인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가 현장 구석 폐창고 근처에서 혼자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낡은 공구들과 시멘트 포대가 가득했어요. 노인은 가장 안쪽 벽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고 벽돌 하나를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벽돌이었어요. 노인이 그 벽돌을 조심스럽게 빼내자 안에서 방수 처리된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받으십시오. 노인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아버님이 몇 년 전부터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두신 겁니다. 혹시라도 도련님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님 외에 이 루트를 아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경로로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창고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암호화된 숫자와 지명들이 빼곡하게 적힌 메모 한 장, 중국 위안화 뭉치, 그리고 아버지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없다는 뜻이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평양 벙커에서 아버지가 고사포에 갈려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나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도 알고 있었다. 언젠가 나를 겨누는 총구가 돌아설 날을 항상 예상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꼭 준비해두고 싶었다. 네가 내 발로 서서 살아갈 길 말이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계셨던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늘 최악을 대비하셨던 분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살아서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전해라. 그것이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살아서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전해라.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이 편지를 읽을 것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을 닦고 메모를 펼쳤습니다. 숫자와 지명들이 빼곡했어요. 처음엔
아무 규칙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자 익숙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2월 7일, 특각 3층에서 아버지와 처음 단둘이 차를 마시던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둘만 기억하는 날짜야. 나중에 네가 커서 뭘 해도 좋지만 이 날만은 잊지 마라. 이건 외부인은 절대 풀 수 없는 암호였어요. 아버지와 저만 아는 기억들을 기반으로 만든 개인 암호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낚시 갔던 저수지, 어린 시절 숭곤하던 뒷산 느티나무, 특별한 날들의 날짜, 저만이 기억하는 숫자들이었어요.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좌표로 바뀌고 지명들이 경로로 이어졌어요. 탈출 루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의 협동농장 창고, 두만강 상류, 중국 연변 조선족 마을, 3개의 거점이었어요. 각 거점마다 접선해야 할 인물과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년에 걸쳐 조용히 공들여 만들어둔 생명의 길이었어요. 이 길을 아버지는 끝내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대신 밟아야 했어요.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급 식량을 조금씩 빼돌려 비상식량을 만들었어요. 현장에서 버려진 낡은 군복 조각을 모아 위장복을 꿰맸습니다. 새벽마다 현장 주변 지형을 눈에 익혔어요. 어디에 경비가 서고 어디에 사각지대가 있는지를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는 첫 번째 검문소에서 잡힐 게 뻔했어요. 누군가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며칠간 현장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밀정에게 신고당한 이후로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됐습니다. 한 명 한 명 눈빛을 살피고 행동을 지켜보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했어요. 그 중에 최 씨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였어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유일하게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동료 발에 난 동상에 자기 천 조각을 찢어 감아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잘못 판단하면 둘 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최 씨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다가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씨,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죠? 최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내려놨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연하지. 저한테 길이 있습니다. 혼자는 안 되고요. 최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오랫동안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잡히면 둘 다 끝이죠. 알고 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멀리서 경비병 교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여기서 개죽음 당하고 싶진 않아. 우리 집 애들이 아직 어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잡히면 너도 나도 그 애들도 다 끝이야. 저는 아버지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어요. 살아남겠다는 의지만은 배신하지 마라. 최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에겐 이미 끝난 인생 아닙니까? 이대로 여기서 사라지면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서 이 지옥 이야기를 밖에 전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버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 씨가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방법이 있는 거냐? 제 아버지가 만약에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신 길이 있습니다. 장성택이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말했어요. 좋다. 한번 해보자. 어차피 여기서 죽나 도망치다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최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5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하고부터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조금만 티가 나도 감시가 붙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을 이어가야 했어요. 겉으로는 전과 다름없이 삽질을 하고 반장의 욕을 먹고 배급 줄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가 상급 처리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돈 이후로 저를 향한 시선들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탈출 당일은 새벽 4시로 정했습니다. 야간 경비 교대 시간 사이 딱 10분 정도 경계가 느슨해지는 틈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희 편이었어요. 경비병들도 추위 때문에 더 움츠러들 테니까요. 그날 새벽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최 씨와 저는 미리 정해둔 신호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막사 뒤편 담벼락 최저점으로 동시에 움직였어요. 하늘에는 달이 없었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우리 편이었어요. 경비병들이 막 교대를 준비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속삭이듯 신호를 주고 저는 담벼락에 몸을 붙였어요. 최 씨가 무릎을 굽혀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그 손을 디디고 올라타 담벼락 끝을 잡았어요.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최 씨 발밑에 쌓여있던 얼어붙은 자갈이 미끄러졌습니다. 우당탕, 찰나의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끌어올려 담 위에 겨우 올라탔습니다. 손바닥이 까지며 피가 났지만 아프다고 느낄 틈이 없었어요. 뭐야? 방금 소리 났어?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비견이 짖기 시작했어요. 왈, 빨리 올라오세요. 손을 뻗어 최 씨를 끌어올리려는 순간 멀리서 호각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저쪽 담장 봐.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담장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떨어지면서 발목에 충격이 왔지만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최 씨도 털썩 떨어졌습니다. 뛰어. 저는 최 씨 팔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등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탈주자다. 저쪽이다. 총성이 2발 울렸어요. 바닥 어디선가 흙먼지가 튀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미리 파악해둔 폐가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너진 굴뚝과 기울어진 지붕이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저희는 그 안으로 파고들어 벽 틈 사이로 밖을 살폈습니다. 군견과 군인들이 근처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옆에서 느껴지는 최 씨의 숨도 거칠었어요.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야 군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낡은 폐가 안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첫 거점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메모의 첫 거점은 무산 인근 협동농장 창고였어요. 저희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어요. 마침내 메모에 표시된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협동농장 옆 낡은 창고였어요. 겉보기엔 그냥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메모에 적힌 대로 창고 안쪽 오른쪽에서 4번째 기둥 밑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딱딱한 금속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위조 신분증 2개와 화물트럭 통행증,
현금, 그리고 다음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생각해 두셨던 거예요. 저희는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광산 노동자로, 최 씨는 농장 기술자로 위조되어 있었어요. 이제부터 저희는 원래의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메모에 적힌 화물 트럭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석탄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저희가 다가가자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낮게 물었어요. 오늘 날씨가 꽤 춥지?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남쪽보단 낫지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암호였습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칸을 가리켰어요. 저희는 석탄 더미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쇳덩이 냄새와 석탄 가루가 코를 찔렀지만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바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바깥에서도 저희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나? 무산광산에서 함경북도역입니다. 석탄입니다. 짐칸 좀 열어보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짐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군인의 손전등 불빛이 석탄 더미 위를 훑었습니다. 저희는 몸을 최대한 움츠린 채 석탄 속에 파묻혔어요. 냄새 고약하네. 됐어. 가.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검문소를 몇 개 더 통과한 뒤 문제가 생겼어요. 최 씨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을 잘못 마셨나 봐. 아까 개울물, 오염된 물이었어요. 고열과 복통이 동시에 왔습니다. 최 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저는 최 씨를 부축하며 겨우 다음 거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침 작은 조선족 마을이 하나 보였어요. 아버지, 메모에 적힌 이름을 조심스럽게 물어 노파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허리가 굽은 노파가 나왔어요. 저를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닮았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노파는 저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온돌은 뜨겁게 데워져 있었고 상 위에는 김이 나는 국이 올려져 있었어요. 일단 따뜻한 것부터 먹고 얘기하자. 저는 국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조미료도 고기도 거의 없는 맑은 국이었지만 제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따뜻한 맛이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들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여기 와서 내 집에서 막걸리도 마셨는디. 너 어릴 적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어. 노파는 작은 상자를 꺼내왔어요. 안에는 중국 위안화와 다음 거점 브로커의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해. 이 브로커는 돈이면 뭐든 하는 놈이야. 그리고 노파가 문 쪽을 힐끗 보았어요. 어제부터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얼씬거려. 보이부 냄새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음 날 새벽 출발 준비를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지프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보이부 사복 요원들이었어요. 뒤로 나가. 뒷문으로. 노파가 저희를 등 떠밀었어요. 저와 최 씨는 집 뒤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외지인 들어온 거 봤다는 신고가 있어서 왔소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저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두만강은 아직 멀었지만 아버지가 끝내 밟지 못한 그 길을 저희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노파의 집 뒷문을 빠져나와 산길을 따라 이틀을 더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어요. 최 씨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메모에 표시된 마지막 거점에 도착했어요. 두만강 인근의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브로커는 40대 조선족 남자였어요.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장성택 쪽에서 왔다고 했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브로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경계심이 풀리며 자리를 권했어요. 48시간 안에 강 건너게 해주겠소. 여기서 기다리면 돼. 그 말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와 최 씨는 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지붕 아래 몸을 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브로커가 방 밖으로 나가 어딘가에 전화를 꺼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낮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통화하는 내내 그의 시선이 자꾸 저희가 있는 방 쪽을 향했어요. 불길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최 씨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현아, 방금 저 사람 전화기 화면 봤는데 북한 번호였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쓰며 낮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가세요. 저도 바로 따라 나갑니다. 최 씨가 일어나 브로커에게 손짓했어요.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최 씨 뒤를 따라 복도로 나섰어요. 그리고 복도 끝 바깥으로 이어지는 문을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브로커의 고함이 등 뒤에서 터져 나왔어요. 잡아. 순식간에 여관 안이 뒤집어졌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위부 요원 3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현상금을 노린 브로커의 신고였습니다. 저는 최 씨 손을 잡아 끌고 반대쪽 골목으로 뛰었어요. 거기서 요원 하나가 바로 뒤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서 발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쌓여있는 나무 상자들을 뒤로 걷어차며 달렸습니다. 상자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추격자의 발을 막았어요. 골목을 꺾어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어요. 최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최 씨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최 씨가 이를 악물며 신음을 눌렀어요. 나 두고 가. 나 때문에 너까지 잡히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최 씨 팔을 제 어깨에 걸치고 골목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폐가처럼 보이는 건물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안으로 헤드라이트가 비쳤습니다. 트럭이 멈추더니 창문이 내려왔어요. 장현 도련님이시죠?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빛이 깊은 70대 남자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연변 조선족 교회 집사입니다. 아버님이 만들어두신 마지막 루트예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이 루트까지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브로커가 배신할 경우를 대비한 마지막 비상 경로였습니다. 저는 최 씨를 부축해 트럭에 올랐어요. 집사 노인이 운전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흘깃 보니 보위부 요원들이 반대쪽 골목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트럭 안에서 집사가 최 씨 상처를 능숙하게 처치했습니다. 장성택 비서님이 아들을 위해 이 루트를 만들 때 제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단 하나의 길만 만들어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아들의 탈출 하나를 위해 이토록 촘촘하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트럭이 강에서 멀어지며 외딴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집사가 창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담요와 비상식량, 그리고 방수 비닐로 싼 작은 물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님이 맡겨두신 겁니다. 저는 비닐을 뜯었어요. 안에는 단파 무전기 하나와 한국 국정원 비상 연락 주파수가 적힌 쪽지,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아, 이걸 쓸 일이 없길 바랐다. 하지만 네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메모를 손에 꼭 쥐었어요. 집사가 최 씨를 담요로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자정,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려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집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강변 경비가 평소보다 2배입니다. 누군가 이 루트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 씨가 담요를 끌어당기며 저를 바라봤어요. 현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무슨 말씀을요? 총상에 이 몸으로 강을 건너다간 둘 다 못 건너. 너 혼자 가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갑니다. 장연아. 최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반말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죽으면 안 돼. 살아서 건너면 내 가족한테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만 전해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약속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울었습니다. 두만강이 지척이었어요. 아버지가 끝내 건너지 못한 그 강이 내일 자정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하 전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사 노인이 마지막 준비물을 가져왔어요. 방수 비닐에 쌓인 무전기와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나침반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가라.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나침반을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반드시 살아서 써야 합니다. 집사님이 제 어깨를 단단히 쥐며 말씀하셨어요. 최 씨가 담요를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배웅은 해야지. 총상으로 얼굴이 창백했지만 최 씨는 기어이 일어나 제 앞에 섰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아, 나는 여기까지야. 너 혼자 가야 해. 같이 갑니다. 이 몸으로는 안 된다. 살아서 건너면 내 마누라 김순이, 애들 둘이 있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전해줘. 최 씨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자정이 되자 집사님과 함께 창고를 나섰어요. 영하 20도를 밑도는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30분을 걸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강은 절반쯤 얼어 있었어요. 얼음 너머로는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불빛 하나 없는 어둠 너머에 중국 땅이 있었어요. 저기 탐조등 사각지대가 있어요. 교대 시간에 맞춰 들어가면 됩니다. 집사가 강변 숲을 뒤에 몸을 숨기며 속삭였어요. 경비초소 양쪽에서 탐조등이 강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수풀을 박차고 강변으로 뛰어나갔어요. 얼음에 발을 디디자마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번쩍. 예정보다 빠른 교대로 탐조등이 켜졌어요. 불빛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불빛이 제 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멈췄어요. 거기 누구냐? 움직이지 마. 경비병의 고함이 강 위에 울려 퍼졌어요. 탕. 총성과 함께 제 옆 얼음이 깨지며 물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어요. 탕, 탕, 탕.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제 등을 쫓아왔어요.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왼발이 얼음 틈에 빠졌어요. 아,
허벅지까지 검은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영하의 강물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며 얼음 끝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맨손이 얼음을 긁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야 해. 내 발로 서야 해. 이를 악물고 팔에 힘을 줬어요. 얼음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탕. 총알 하나가 어깨를 스쳤습니다. 코트가 찢어지며 뜨거운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 한가운데 얼음이 끊기고 시커먼 물이 흐르는 구간에 다다랐어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수천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훨씬 셌어요. 몸이 하류 쪽으로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입안으로 얼음장 같은 강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려는 찰나 머릿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서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전해라. 저는 수면 위로 고개를 쳐들고 발버둥 쳤어요.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뻗어 나온 얼음 덩어리였어요. 피가 나도록 그 얼음을 움켜쥐고 기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 흙바닥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어요. 차가운 흙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영토에서는 함부로 쏘지 못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제 생사를 갈랐어요. 저는 강변 숲을 사이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젖은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슴팍을 더듬어 방수 비닐을 찾았어요. 그 안에 아버지 편지와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무전기를 꺼내 주파수를 맞췄어요.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술이 얼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성택의 아들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길의 끝에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의식이 멀어져 가던 그 순간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어요. 억지로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자 강렬한 손전등 불빛 너머로 검은 전술복을 입은 사내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찾았습니다. 다급한 외침과 함께 누군가 제게 두꺼운 모포를 덮어 씌웠어요. 얼어붙은 제 몸이 들것에 미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부축하던 요원 중 한 명이 제 귀에 대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탁 하고 풀려내렸습니다. 두만강의 칼바람 속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던 얼음판 위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뜨겁게 차올라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중국 내 안전가옥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발과 총알이 스친 어깨, 그리고 심각한 저체온증을 치료받았어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때면 불과 며칠 전까지 겪었던 지옥 같은 현실이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갈 무렵 국정원 요원이 병상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님이 만들어두신 루트 덕분에 저희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팍에 간직한 아버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늘 죽음을 의식하며 홀로 남겨질 아들을 위해 이토록 깊은 생명줄을 짜놓으셨던 아버지. 그 사랑의 무게가 새삼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국행 특별기에 오르던 날이었습니다. 요원이 제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대한민국 임시 여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펼쳤을 때 사진 옆에 적힌 이름은 장현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성,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낯선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18회 동안 북한 권력의 황태자로 불렸던 장현이라는 존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올랐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창밖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인천대교의 거대한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바다를 건너고 있었고, 거미줄처럼 뻗은 고속도로 위로 수많은 자동차 불빛이 혈관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평양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며 굶주린 고아들이 거리를 헤매는 어둡고 처참한 곳이라고요. 평양의 밤조차 전력난으로 암흑천지가 되는데 식민지인 남조선은 오죽하겠냐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저 찬란하고 웅장한 야경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한참 동안 그 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평양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우리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얼마나 철저하고 악랄한 거짓말을 해왔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눈부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를 거대한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인천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전광판, 커피향,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는 카페와 서점이 줄지어 있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 없이요. 그 당연한 모습이 저에게는 낯설고 눈부셨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봉투 안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주소. 장현이라는 이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입소 첫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혹시 장성택 비서 동지 아드님 아니십니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표정을 지우고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배우는 역사 수업이었어요. 한강의 기적,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 세계적인 경제 성장, 교재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북한에서 배워왔던 모든 역사와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오후, 저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를 잔인하게 찢어 죽이고 어머니를 신문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죽게 만들고
수많은 인민을 쓰레기통을 뒤지게 만든 그 체제가 얼마나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 저는 마침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제게 쥐어준 자유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혼자 편의점에 들어갔던 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환하게 켜진 형광등 불빛 아래 셀 수도 없이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 평범하고도 다정한 인사 한마디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날 뻔했어요. 배급 줄에서 쓰러진 아이를 짐승 취급하던 북한과 낯선 손님에게 기꺼이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묻는 이곳. 이것이 바로 자유가 만든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북한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비 오는 밤 두만강 직전 창고에서 피를 흘리며 제 손을 잡았던 최 씨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서 건너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를 이 자유의 땅으로 밀어 올린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총을 맞은 최 씨, 20년을 기다려준 조선족 집사 노인,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간절한 염원. 저는 다음 날 아침 인권단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회의의 공개 증언대에 섰어요. 안전을 위해 얼굴에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는 변조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외국 특파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잠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북한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태어났습니다. 변조된 제 목소리가 넓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장내가 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권력이 제 아버지를 고사포로 쏴 잔인하게 찢어 죽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권력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강제노동 수용소의 노예로 떨어졌을 때 저는 비로소 그 체제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버지가 끝내 세상에 하지 못한 말을 살아남은 아들이 대신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거대한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자리예요. 증언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을 때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끝내 밟지 못했던 그 길을 건너 아들이 마침내 세상 앞에 서서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황태자 장현은 두만강 얼음 위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자유의 땅에서 다시 태어난 저는 아직 지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이 눈부신 빛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